매주 목요일 만나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도 관심을 끌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례가 없는 일이 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어떤 사연가요? 일단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연방제도 준비 미국의 중앙은행이 1913년에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110년의 역사상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 동지성입니다. 그래서 이전만큼은 이렇게 전통을 지켜왔고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의 최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점을 존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이례가 없이 페드를 방문했던 문제라든가 이번에 지금 말씀대로 쿡 이사의 전격 해임 문제는 일단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예고는 안 됐느냐? 예고는 됐었습니다. 아마 작년 대선 과정에서 5월 달인가요? 보울산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 2025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계획은 미국은 한편으로 미란 보고서, 마이란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관세 정책의 길범 골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페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페드의 개편과 폐지 문제 관련해서 그 근거 자료됐던 것이 2025년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큽니다. 페드의 개편뿐만 아니라 페드 폐지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번에 쿡 이사는 즉흥적이다 이런 쪽의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례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이론적 근거가 갖고 있는 계획성 있는 조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해임 통보한다고 해임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해임 통보는 안 되겠죠. 해임하면 바로 해임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관행상과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관행상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최고 통수권자가 해임을 통보할 때 법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사자인 쿡 입장에서도 사실 해임대로 사직을 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상 상권 분직의 원칙을 채우고 있습니다는 사실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도 장악했고 그다음에 의회도 장악했고 법원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 스윗 문제가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도 사실 트럼프의 해고 조치를 이렇게 반하는 조치가 법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의 가능성과 두 번째는 법에 얼만큼 의존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미국의 법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과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도격일까요? 이런 격에서 법의 구속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의 해고 조치대로 쿡 이사가 조기에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시장에선 쿡 이사, 페드를 장악해? 그럼 주가는 폭락해야죠. 근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움직이지 같아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돈을 다루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많은 사람이 학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비정상이지만 돈은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경제 성장 괜찮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는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2분기에 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쿡 이사 통해 가지고 해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좋은 상태이고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내려? 그러면 아무리 트럼프의 행위가 사실 비정상이고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증시가 강세장이 될 가능성은 누구나 보기에도 기대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의 생리상 또 투자자의 생리상 이것이 증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연준 이사 해임 통보에 이어서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금리 좀 내리라는데 연준 왜 안 내리느냐 이런 생각인가요? 네, 사실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집권 1기에도 파월 의장이 왜 이렇게 사실 임명시켰느냐
하면 전임자인 제닛 옐런이 페드 의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의장으로 이렇게 첫 의장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의 바이든 직전 정부까지 다양성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진한 장면에서는 여성의 이렇게 의장을 이렇게 임명했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페드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었었고, 그다음에 많은 페드 의장에서 A 학점을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A+ 평점이 없거든요. 최고 평점이고, 페드의 의장의 관행으로 볼 때에는 대충 2번 연임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해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닛 앨런이 페드 의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임명됐거든요. 사실 이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집권 일기에도 트럼프가 페드를 가져가겠다, 의향을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가 됐거든요. 근데 2019년 막상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 물가 안정에 최우선 책임을 갖고 있는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집권 2기 들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인사들 보면 자기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으로 지금 행정 강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집권 1기 때에 자기 자신의 요구에 반하고, 또 집권 2기에 확실하게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성향으로 볼 때에는 파월과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파월과 갈등이 심하면 트럼프 진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금리 인하의 요구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간철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관심이 되는 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페드에서 보면 듀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로 보면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보면 사실 9월 FMC에서도 많은 사람이 파월의 발언을 토기동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물가라든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용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고용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 5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고용 통계가 일자리 창출 건수가 14만 건에서 1만 건대를 수정했거든요. 그리고 7월 통계 같은 경우에도 7만 건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 건수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잣도가 한 12만 건이거든요.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1만 건대는 이거 일자리 창출 급감해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아니냐. 그리고 7월에 7만 건수 같은 경우는 12만 건대 부진해. 그러면 잭슨홀 미팅과 함께 9월에 FOMC 회의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동일하거든요. 일자리 창출 건수는 동일한데 실업률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 색출 문제, 그다음에 불법 이민 생출할 때 내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불법 이민을 한다면 일하고자 하고 싶다 하는 의욕을 이렇게 완전히 저버리거든요. 그럼 어떠냐 하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밑에 경제활동 인구분의 위에 비자발적 실업이거든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자리를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일자리 창출 건수가 이것만 따지면 경기 부진이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이면 요 분모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동일하게 4.2%거든요. 고용시장이 부진합니까? 실업률을 보면 고용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 당대 책무로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적 개편을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 기사를 조기에 해고시켜. 그 이전에 푸일러를 임명시켜. 그러면 페드 역학관계가 보드 멤버가 7명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월날이라든가 보험하는 사실은 7월 회의에도 금리 인하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쿡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란 들어가면 역학관계가 4대 3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양대 창으로 볼 때는 잭슨홀 반응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결국 인사 개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 파월이든 뭐든 인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의 분석을 보면
우리가 고용이 안 좋아가지고 0.5% 빅컷을 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사실 미국에 보면 관세에 따른 영향 같은 경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왜 트럼프가 금리 인하 요구 한 금리 인하 요구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2에서 4.5%인데요. 사실 B컷 0.5%포인트, 1%포인트가 아니라 트럼프 요구는 1%까지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볼 때는 3.25%포인트, 3.5%포인트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0.25%포인트씩 내린다 하면 이거 뭐냐 3년에 걸쳐도 1%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B컷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역시 아무리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지금 인사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인사 개편을 할 때 이것이 상원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그걸 FMC에서요 바로 이렇게副기사 후보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9월에 보더라도 양대 지표가 이렇게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는 미국 시간은 내일 사실 PCE 물가라고 해서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요 물가 수준을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8월 달 양대 지표 관련해서 인플레와 고용 지표, 문제 고용 지표도 다시 한번 9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 전에 발표되거든요. 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 FOMC의 평가는 인사 개편과 함께 금리 인하 폭에다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두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갈 때는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같은 포괄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측면을 하나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실물경제 침체 문제 요구가 전하는데요. 자, 7월 달에 어떻게 금리를 동결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 문제만 생각하면요. 금리는 내려야죠. 왜냐?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통화정책의 목적으로 본다면 선제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는 경기 문제만 생각하면 사실 내렸어야 된다. 근데 왜 동결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정치적 혼란 문제도 있긴 했었습니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강남적의 부동산 문제거든요. 자, 근데 한 달 후에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던 조치에서 뭐가 변했을까 하는 가계부채 뭐 줄어들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그러한 7월 달에 금리 동결로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되겠다 하는 입장인데 경기적 문제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는 내려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채 말씀드린 한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가 금리를 이렇게 동결할 만큼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가열 문제가 우리 전 국민의 문제냐 전 지역의 문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서 지방의 부동산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일부 서울에도 제가 사는 강북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지금 강남 지역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강남 지역의 문제를 사실 국민의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강남 지역의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보편적 일반적 시장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외면해서 사실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걸 한 번 정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냐 오히려 한국은행보다도 현 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올바른 조치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부동산의 가격 정감, 높은 수준의 가격 정감 감안해 볼 때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문제에서는 내국인과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될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강남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보면 집값이 올렸던 측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이번 회의에도 우리 경기 문제 특히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 하는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성장 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는 통화정책의 우선순위, 금리금의 우선순위를 경기에 둬서 또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문제가 지금 부질한 문제니까 여기를 감안해서 금리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동결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